안녕하십니까. 경제법 마지막 분야입니다. 우리가 약관법 중에서 이제 마지막 그 본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이제 마지막이 제4장이 나오는데 제4장에 분쟁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쟁의 조정. 그래서 법 전체를 봤을 때 4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고 이제 그다음에 5장이 있는데 5장은 이제 벌칙과 보칙 나옵니다. 그래서 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요. 약관 분쟁 조정 협의회를 갖다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데 이게 앞에서 봤던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 감안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약관 분쟁 조정 협의회에 관해서 보세요. 그래서 먼저 여기 약관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설치와 구성. 그래서 먼저 여기 첫 번째 내용 보시게 되면 여기도 2018년에도 작년에도 여기서 종합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 종합해가지고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협의회. 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를 제 17조예요. 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뭐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 조정 협의회를 둔답니다. 둔다. 꼭 둬야 되는 거예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라고 그랬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한 약관, 그걸 위반한 약관이에요. 위반한 약관. 또 한 가지는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 조정 협의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조와 관련된 17조를 갖다가 위반한 약관, 또 법률상 쟁점이 되는 약관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약관 구성,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겁니다. 약관 분쟁 협의회와 관련된 구성인데 협의회는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근데 이런 것들도 치사하게 시험에 내요. 숫자만 들어가면은 2018년도에도 이 문장 들어갔던 겁니다.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 한 가지,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거래 조정원의 장의 제청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촉하는 거예요. 위촉한다.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도 법률에 들어가 있어요. 법률에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협의회 위원은 누굴 뽑느냐? 협의회 위원은 적어도 약관 규제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 협의회 위원은 어떻게 해요?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역시 위촉하는 겁니다. 위원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거기 쭉 나열돼 있죠. 이것도 앞에서 봤던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 근데 뭐 판사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등 나오는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특별히 볼 거 없고요. 단지 협의회 위원은 자, 약관 규제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뭐야?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4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협의회 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임기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또 만약에 협의회 위원 중 결혼이 생긴 때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 협의회 회의 등 업무 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두는 겁니다. 둔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협의회 회의. 어떨까요? 이것도 전체회의하고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자,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회의로 구성되는 겁니다. 전체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분과회의를 갖다가 둡니다. 전체회의 나와 있는데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합니다. 자,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근데 여기에 의결 정족수가 나와 있죠. 전체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것도 2018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정족수. 대부분 다 과반수죠. 그래서 과반수가 아닌 경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분과회의입니다. 분과회의는 되게 까다로워요. 어차피 3명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3명이 다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는 전체 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전체 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은혜 분과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합니다. 자, 3명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근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3명 다 나와야 돼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명 다 참석해야 되고 3명 다 찬성을 해야만 의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2018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전체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이제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분과회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체회의에 회의 결과를 다 보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당사자의 회의 출석과 의견 진술 나와 있는데 당연하죠. 이거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 당사자인 고객과 사업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건 앞서도 나왔던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사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5번에 협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분쟁 조정 협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이건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과 사업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방청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그 회의 소집 절차가 그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뭐 안 봐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다음에 2번에 협의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역시 자,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하고 또 유사합니다. 자, 제척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척 사유. 제척은 뭐죠? 빼는 거예요, 뭔가. 그 분쟁 당사자나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위원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의결할 때. 빼야죠. 빼는 걸 제척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척 사유가 나옵니다. 제척 사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조정해서 제척됩니다. 제척된다. 조정 사항에서 빼고 하는 거예요. 빼버린다는 겁니다. 사유가 나오는데 사유는 똑같아요, 이것도. 사유는 당연히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까지 자세히 입을 건 없습니다. 그걸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네 가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뭐예요? 빼야죠.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분쟁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이럴 때도 제외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갖다 하고 있다. 그럼 이럴 때도 그 위원 빼고 해야죠. 제척입니다. 제척 사유입니다. 이게 제척 사유.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빼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제척 사유가 나왔습니다. 빼고요.
다음에 기피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피는 뭐죠? 너는 관계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넌 빠져라 이거예요.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의원 네가 알아서 빠져라 이거예요. 이걸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피 신청. 자, 분쟁 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분명히 저놈이 뭐 관련이 있는 놈인데 위원으로 앉아서 조정하고 있다. 그럼 걔 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하도록 하는 신청을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 겁니다. 회피. 근데 본인이 알아서 그만둘 때도 뭐예요? 이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척이나 기피의 원인, 제척이나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예요? 위원 스스로, 협의회 위원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피하는 겁니다. 이걸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때는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조정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에 관한 내용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분쟁 조정의 신청과 예외 조항이 나와요. 분쟁 조정의 신청과 예외 가지고 자, 기억해 보시게 되면 제17조. 자, 17조가 핵심되는 거죠.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그 아래 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그래서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한 약관, 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근데 신청할 때는 뭐예요?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 가로 안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 해가지고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자, 법 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이런 약관입니다. 으로 인하여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니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럴 때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예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내기 좋죠? 그쵸? 자, 먼저 첫 번째는 분쟁 조정 신청 있기 이전에, 자, 분쟁 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자, 분쟁 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또 분쟁 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약관의 무효 판정을 요구하는 사건도 안 돼요.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의 무효 판정을 요구하는 사건도 분쟁 조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요. 또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면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분쟁 조정을 신청해 나왔고 그 조정 중에 있다가 만약에 한쪽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조정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뭐예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분쟁 조정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그럼 뭐예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가장 상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분쟁 조정에 있음을 신청했는데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뭐예요? 행정 절차는 다 끝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객과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이나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거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분쟁 조정은 신청할 수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끝나야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가지 경우입니다. 아주 내기 좋죠. 6가지 경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 확인하시고요. 자, 분쟁 조정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뭐 절차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일의 기억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접수하거나 분쟁 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누가 의뢰한 경우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한다고 그랬죠.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겁니다. 분쟁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조정 등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조정. 그다음 이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법 27조의 2에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분쟁의 해결 방법 나와 있죠. 분쟁의 해결 방법. 그다음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니들이 알아서 좀 해봐라 이거예요. 굳이 우리의 조정 기다리지 말고 당사자가 알아서 뭐요 조정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또는 조정안을 작성해서 자 협의회가 조정안을 작성해요. 협의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다. 2018년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참 너무 어이없이 나온 거예요. 2018년에는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으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게 뭐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최고 우선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틀리게 만들어갖고 틀린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틀린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분쟁 조정 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또 자, 스스로 조정이 안 되면은 뭐요?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가 나오는데 별 얘기 아니고요. 그 3번에 조정 신청의 각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정 신청의 각하해 가지고 협의회는 그 27조 제1항 각호인데 요거는 분쟁 조정 신청의 예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외에 관한 내용인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겁니다. 자, 분쟁 조정 신청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얘는 조정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거. 자, 다음에 그 4번에 그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종료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종료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일까요?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에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했어요. 수락하거나 자,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끝내야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겁니다. 자,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럴 때 이제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은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60일이 기본인데 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에요. 90일인데 이제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60일이 경과하여도 자, 분쟁을 신청,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도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쟁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뭐예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자, 분쟁의 조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조정 절차를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자, 조정을 종료했으면 또 이것도 역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앞에서 봤던 우리가 6가지의 경우 있었죠. 그렇죠? 원래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6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근데 그런 경우인데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각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 신청을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신청 각하 또는 조정 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함께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이건 지체 없이입니다. 며칠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예요. 예,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또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겁니다. 절차예요. 절차지만 그래도 좀 참고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이 나옵니다. 법 28조에 나온 내용인데, 자, 조정이 성립됐으면은 뭐요? 성립됐다는 작성을 해야죠. 서류를. 그 조정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분쟁 조정 사항에 조정이 성립됐어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위원과 분쟁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입니다. 이 경우 자, 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 좀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제 이게 다음에 이제 분쟁 조정에 관한 특례가 나와요. 법 28조의 2. 자, 분쟁 조정에 관한 특례가 나오는데, 자, 특례와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집단 분쟁 조정의 경우에요. 집단 분쟁 조정이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한 겁니다. 집단 분쟁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건데, 여기 집단 분쟁 조정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에 자, 집단 분쟁 조정의 요건. 자,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자,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요. 다수의 고객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 이걸 집단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하고 신청이 달라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분쟁조정 해달라고 할 때는 의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것은 의뢰고, 또는 사업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신청이에요. 고객이나 사업자는 신청. 그래서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예요? 자,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요. 이럴 때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집단 분쟁 조정. 자,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보시고요. 거기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절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 3번에 집단 분쟁 조정 관련 규정. 거기 2번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3번 보시게 되면, 협의회는 집단 분쟁 조정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자,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 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는 아니지만 뭐예요? 당사자는 아닌 고객인데 그 분쟁 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 당사자. 한 명 또는 수명입니다. 자,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집단 분쟁 조정의 종료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종료 절차 해가지고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 분쟁 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요. 협의회의 사업자가 집단 분쟁 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자, 집단 분쟁 조정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를 본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보상계획서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협의회는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원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분쟁 조정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만, 당사자 중에서 일부가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일부가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자, 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대신 소를 제기한 일부 고객이 있죠. 자, 소를 제기한 일부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 빼는 거예요. 소를 제기한 사람은 빼고 나머지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럴 때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자, 소를 제기한 일부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보실 내용이고요. 집단 분쟁 조정의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기산하는 것이고, 기타 이제 리을의 조정원은 집단 분쟁 조정 대상 발굴, 또 조정에 의한 피해 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 분쟁 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연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쟁 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아까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에 나온 규정인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5장에 보칙 및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5장에 자, 보칙 및 벌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공정거래법에서는 벌칙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 벌칙 내용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내용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자, 보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칙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적용 범위가 나와요. 적용 범위가 나와 가지고 약관이 상법 제3편, 원래 상법 제3편은 회사, 제목이 회사입니다. 회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법 제3편은 회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3편, 자,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입니다. 비영리 분야의 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 이럴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상법 제3조 회사에 관한 내용,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자,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릅니다. 1번, 2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뭐요? 이 법에 따른다. 이 법에 따른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의 준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준용해가지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하여는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자,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거기 자, 이번에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 관할에 대하여는 자, 전속 관할에 관하여,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자, 불복 소송의 전속 관할에 대하여는 자,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가심사의 기준 등에 관한 또 보칙 내용입니다.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또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 법에 규정된 규정이니까 당연히 인가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 이 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 인가 심사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 보칙은 이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벌칙 참 많았죠. 여러 가지로 5가지 형사적 제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하고 이제 과태료만 있습니다. 뭐 과태료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다른 법에서는 보통 1년당 1,000만 원이에요. 다른 법들은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1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가지고 1년당 1,000만 원씩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사업자들 아니에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뭐 벌금도 무겁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했어요. 명령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 이거는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양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양벌 규정은 뭐요? 그 행위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 행위자가 속해 있는 법인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의 위반 행위를 갖다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행위자도 벌을 하지만 행위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지만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뭐요? 벌금형은 또 추가로 과하는 겁니다. 벌금형을 추가로 과하는 거예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하는 겁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을리하지, 예전에는 해태하지 이런 말도 써있던 건데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쉬운 말로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보시고요. 양벌 규정입니다. 다음에 거기 과태료 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2가지 나오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오는데 뭐 과태료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어쩌다가 이제 뭐 괜히 그냥 요건 공부 안 했겠지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들이나 가끔 멋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만만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특히 이제 숫자 같은 건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잘 하시면 아주 쉽게 틀린 내용들 보입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셔서 정리해가지고 고득점 하시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